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수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으로 통하고 방송으로 통한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한 거의 대부분 신문이 전국적인 판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판세 분석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여당이 비세가 확실하다 이런 겁니다.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이 막판 뒤집기 그 가능성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방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비상 기자회견 해야 될까요? 아무튼 거기서 굵직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하겠다. 수도권 개발 제한을 전격적으로 풀겠다. 그리고 여러 정치 개혁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세비를 낮추고 비례대표를 승계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제 11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점심 직전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텃밭을 달래는 것 아니냐. TK 지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을 더 결속시키기 위한 만남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 채널 유튜브를 말합니다. 거기 가서 집토끼를 단속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뜻을 모아 단합을. 한동훈 예방 후에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원 유세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친야 유튜브 출연 인터뷰. 정부 매만 때리는 팥쥐 엄마 같다. 이재명 대표는 이뿐이 아니고 팥쥐 엄마, 의붓아버지 이런 얘기를 해서 재혼 가정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판세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이런 분석을 한 신문이 대여섯 곳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90에서 98석 우세. 전국적인 판세 분석이 어렵습니다. 가운데는 94석이네요. 민주당은 131에서 161석 우세. 이 가운데 값은 146석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운데를 얘기해 본다면 여기는 94, 여기는 146 이렇게 됩니다. 전국 시도당 선대위 판세 분석. 여당은 본격적 선거운동으로 반등 기회를 모색하겠다. 야당은 과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조심. 이러다가 큰일 난다. 내부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망언을 한 야당 출마 5사람. 천안함 찢겨진 것 보기는 했나? 도대체 천안함 가서 보기는 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민주당의 노종면, 권칠승 등 망언. 천안함 폭침 사용 언론은 가짜다라고 노종면이 얘기했다는 거고요. 부하 죽이고 함장이 무슨 낯짝 권칠승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진 보시죠. 이게 이제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그 트럭 지붕을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차량 개조 업체 유세 차량 이제 위에서 내부를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건데 이 차량들이 이제 내일부터 전국을 누빌 수 있고 마이크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8시 반부터 정책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굵직한 이야기들은 한 세 갈래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삼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비를 낮추고 비례대표 승계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사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병무 국장님, 세종시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일부 이제 세종시에 국회 뭐 분원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완벽하게 이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전하면은 결국 여의도에는 이제 그 국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일부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유권자들한테 약간 신선하게 느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는 곧 정치의 상징이었거든요. 네.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청산하겠다 이런 거니까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뭐 심지어는 과거에 수도 이전까지도 공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뭐 일부 그 행정부처들이 세종시로 갔는데 네. 국회는 안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집권당의 대표인 셈이니까 네. 그 실행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뭐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여의도 정치 종식 뭐 이런 부분이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까? 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죠. 작년에 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을 짓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갖고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스케줄대로라면요. 2030년경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는데 네. 생기면서 지금 국회 상임위가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12개, 12개는 뭐냐면 주로 경제사회부처입니다. 세종의 정부 부처가 있는 네. 12개 상임위는 세종으로 다 옮겨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저 법사위하고 외교안보 그러니까 5개 상임위원회가 남고요. 입법조사처도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네. 근데 국회의장실은 또 여기 남아요. 국회 사무처 또 일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도 분할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행정 비효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수도 분할에 이어서 행정 분할에 의해서 국회 분할까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경제사회부처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네. 그 세종 가고 회의를 하고 네. 여의도에서 본회의가 있으면 와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의원들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거기 관련된 부처 장차관들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네. 이런 엄청난 이중살림을 지금 하자라고 작년에 어정쩡하게 이거를 처리해 놓은 건데 네.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자. 그리고 지금 10만 평 부지입니다. 네. 이제 여의도에. 그런데 그 왜 일부만 남아갖고 국회의장실하고 뭐하고 해갖고 쓴다는 것도 그 어떤 그 공간의 굉장히 비효율적 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차제에 그걸 싹 다 옮겨버리고 네. 그러면 공무원도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들도 그냥 거기 가서 앞으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배지 볼 일 없다. 세종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여의도는 정말 그 이제까지 국회가 있어갖고 주변에 고도 제한이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확 풀고 좀 제대로 뭐 금융 문화 뭐 이런 허브로 좀 키워보자 이런 구상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분장실에 있다가 저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만 놀랐을까요? 김두수 단장님, 일단 뭐 여의도에 사시는 주민들도 들썩이실 것 같고 세종시에 계시는 유권자들, 뭐 충청권 유권자들,
거기뿐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 각각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뭐 이 한동훈 위원장 이런 결단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려고 했던데 이걸 네. 이제 받아서 형식은 여의도 정치종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용도 바뀔 거라고 보고요. 네. 여의도가 어쨌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뭐 문화적 또는 뭐 스타트업 벤처 이런 쪽으로도 또 금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도 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일인데 네. 이거는 뭐 여야의 어떤 특정한 정당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좋은 일이라서 네. 이런 식의 정치가 된다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이제 방금 김 단장님께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이건 반응을 보일 게 없죠. 민주당이 추진하던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선거의 어떤 이슈를 바꿨을 때 이 수도 이전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죠. 2004년인가 그때 그럴 겁니다. 네. 갑자기 대중들 앞에서 수도 이전 던지니까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선거 이슈의 큰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던진 내용들 예. 내용은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부터 민주당과 같은 궤를 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나 네. 선거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낮은 평가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세종시 이전 부분들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부지도 네. 선정돼 있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의도에 국회로 옮겨서 여기를 뭐 금융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 소재로 쓰겠다 여의도의 부지를요. 네. 이거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하셨던 예전에 박영선 네. 후보랑 우상호 후보 자체가 구체적으로 내놨던 공약입니다. 네. 카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했다. 결국엔 수도권의 한강벨트가 무너지고 부산의 남통강벨트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서울부터 잡자. 그러면 여의도 사람이 제일 좋아하겠죠. 네. 근데 여의도도 좋아하지만 서울시장에 나왔던 후보들이 썼던 공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종을 행정도시로 만들자. 이 축인데 이건 뭐 새로운 게 없어서 그냥 서울 시민들은 또 그럴 거예요. 어차피 2028년에 국회에 이전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건데 뭘 특별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영주 소장님께서는 이미 저러한 공약은 서울시장에 나섰던 그 지금의 야당 후보들이 내놨던 거고 물론 비슷한 부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 국장님 그런데 지금의 이제 현재 2024년 3월 여의도를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다음에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유권자들의 생각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고 무게감이 다르다는 얘기는 집행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뭐 여의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도 네. 국회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어떻게 국회를 옮깁니까? 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은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공약은 네. 실행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용산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는 뭐 교감하에 저 공약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국회를 쪼개서 여의도에 일부 남겨놓고 뭐 세종시로 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네. 다 그냥 몽땅 가서 여의도에서 아예 정치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거 민주당이 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수도 이전 약속과 네. 그중에 정치 부분을 떼어낸 약속과 오히려 유사하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도 하던 건데 라고 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요, 민주당 계열 그 정치인들이 이미 이 공약을 다 내놓은 건데 무슨 뭐 재탕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 계열 그 정치인들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했고요. 네. 그때 국회를 통으로 이전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하자는 얘기였다. 그렇죠. 국회 네. 분할은 얘기했지만 국회 통이전은 얘기한 적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의도를 뭐 아시아 태평양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내놨지만 네. 지금 여의도를 보십시오. 동여의도가 증권 금융가입니다. 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가 이제 국회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 중심지, 뭐 금융 중심지 이런 식으로 여의도가 사실상 이렇게 두 개 동서로 분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그 여의도를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회를 통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지금 서여의도에 고도 제한이 되고 고층 건물이 안 들어섭니다.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국제 금융 허브를 보면 초고층 건물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동여의도로만 부족한 것들을 서여의도까지 같이 일체화시킴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확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그때 2021년 4월 7일 뭐 그때 그럼 국회를 통으로 옮기고 뭐 하자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국회를 쪼개자는 것과 네. 국회를 통으로 옮기자는 거는 이건 천지 차이죠. 자, 그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갈 텐데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아침 기자회견 영상 추가로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과감한 의료개혁, 의대 정원의 큰 증가를 포함한 과감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민들이 걱정이나 국민들의 건강, 이 부분도 당연히 이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출발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정도. 네, 사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국회의사당 이전 얘기 다시 또 이어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의료 사태, 의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숫자, 불가역이라고 말하고 있고, 대신 의료계는 오로지 2,000, 이 숫자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설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의사들, 대학 총장들, 뭐 병원장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직 의사와 전공의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만,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의료 부문에 관한 그 예산을 짤 때 의료계 인사들을 함께 모셔다가 그 예산을 짜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화에 그 어떤 물꼬를 트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 내일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 얘기하고 세종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단장님, 의료 개혁에 관한 얘기, 또 의료 사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의제를 오픈을 하자.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중재를 좀 해보자, 이런 입장 같아요.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상당히 그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설에 이야기하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이제 대구를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개혁, 의대 정원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왜 그 이야기를 전직 대통령과 할까? 그리고 상당히 영남권 자체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연결해 보면 결국 보수의 표를 모아서 네. 그 어떤 안정된 토대를 구축 하면 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의대 2,000명 정원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뭐 흔히 하는 말로는 맞짱을 뜰 어떤 기반을 마련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은 정부도 나서야 되고 총리도 나서야 되고 장관도 나서야 될 일인데, 갑자기 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저걸 해결하면 국민들이 옛날에 기억하듯이 87년 6.29 선언처럼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그 여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서로 뭐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속대련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산의 대통령실 입장과 그다음에 여의도 뭐 여야 다 포함해서 야당인들 무관심하기만 하겠습니까?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을 뿐 뭐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좀 자세를 유연하게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방금 기자회견 들으셨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거명하지 않고 말을 좀 추상적으로 부드럽게 하기는 했으나 아무튼 의제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서영주 소장님 국회 세종시 얘기는 잠시 뒤에 네네. 이어가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요? 궁금해요. 민주당은 기본적인 입장이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들이 추진돼야 되고요. 네. 전국에는 이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네. 이걸 조금 더 두텁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는 같은 궤를 하지요. 네. 하지만 이제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게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볼모로 네. 하는 이런 현상까지 오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방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0명을 고집하면서 의사들이 그냥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중환자실에 있고 암 치료받을 환자들만 정말 이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은 곤두박질 치는 것이고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서 이룰 수 없다. 선거는 15일 남았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것이죠. 예. 소 소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하고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국면인데 네. 선거를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럴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나서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타협안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 불가능한 겁니까? 근데 너무 야당이 왜냐하면요 밖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총선 국면에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뭐 이런 입장 아니냐? 그거는 그런 네.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야박한 것이죠. 아 네. 야당이 2년 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려울 때 무슨 중재 역할을 해라? 그러면 그만큼 야당에 대해서 대우를 해줬어야 되죠. 윤석열 정부가 무슨 대우를 해줬죠? 야당 대표는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어려움을 처하니까 야당이 뭘 내놔라. 저는 참 그런 비판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일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야박하다. 제가 좀 더 이제 덧붙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네.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온 거 거기에서 의대 정원에 문제가 나왔던 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오늘 발표를 위한 하나의 그냥 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의사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또 3차 윤환 갈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완충제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밑장을 깐 거라서 저는 의대 정원의 부분들은 총선 전에 조정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이 차이가 뭐냐면요. 정부는 5년 동안 의사 정원, 의대 정원 10,000명을 늘리자는 거고요. 매년 2,000명씩. 예, 매년 2,000명씩 5개년 계획으로요. 의료계의 다수 의견은 뭐냐면 10년에 걸쳐서 10,000명을 늘리자. 네. 그러니까 10,000명을 증원하는 건 맞는데 이 5년에 네. 10,000명을 할 것인지 10년에 10,000명을 할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께서는요. 10년에 걸쳐서 400명을 늘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중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안과 의대 안과의 중간 정도의 입장이 있어야지 무슨 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할 텐데 세상에 10년에 400명 늘리자는 분이 어떻게 중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 갖고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의대 정원은 얼마만큼 그 늘릴 것인가 이거가 의료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예. 일부.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돼요. 지금 네. 전공의 중심의 이 대형병원 운영을 이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그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럼 보험 수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지역 간 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충북에 가서 뭐 민생 토론하면서 바이오 산업을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이게 다 의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들 아닙니까? 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의료 광구를 넘어서 바이오 헬스 산업 강국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들이 의료 개혁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뭐 10년에 10,000명인지 5년에 10,000명인지 그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얼마든지 열어놓고 머리 맞대고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10년간 400명이라는 거는 틀린 체크입니다. 네. 10년 동안 연간 400명씩이죠. 네. 4,000명인데 이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400에서 500이고 또 200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이번 그 의사들의 숫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이 문제, 이제 이게 단순히 숫자 2,000명 같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전반적인 의료 개혁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번 문제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이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여러 정권이 해보려고 애썼던 의료 개혁이 이제 한 발짝 떼서 본질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역 의료 균형 맞추는 거, 그다음에 필수 의료 수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의사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각 그 큰 대학병원들에서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이 가장 중심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륜 있는 의사들이 중심이 되게 하는 체제로 옮아가야 된다. 여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세종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회 이전하는 문제, 이게 오늘 이제 방금 나온 얘기고 뜨거운 문제이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 중에 이제 서영주 소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다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이제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뭐 세종시 이전 부분들은 정말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옮기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맞고요. 네. 서울시가 말하자면은 집중되면서 결국에는 금융으로만 전문화돼야 되는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워싱턴과 뉴욕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은 워싱턴이고 뉴욕은 금융도시로서 국제도시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네. 그러면 서울은 이미 금융도시로서 아까 신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동료도의 금융의 허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요도까지 넓히게 되면 나름대로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여의도에 제한된 여러 가지의 개발 제한 부분도 풀려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에 있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특혜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저는 한계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는데 실행력이 있다? 이 비대위원장 6개월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분 아니겠어요? 결국엔 이거는 실행력의 차원이 아니라 총선의 공약력이기 때문에 급했다고 제가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세종시 분원을 민주당은 얘기를 했고 전체 이전에 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분원을 하려고 했던 거는 밑자락을 깔아놓고 나서 2028년까지 전체를 옮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세종시 전체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실행력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상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국회를 이전할지 말지를 왜 대통령실에서 정합니까? 국회의원이 정하는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 지금 말하면 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이랑 금융이랑 분리하는 이런 구체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입법권에 대한 침해입니까? 자, 좀 저기 과단했습니다. 네, 아니 네. 기본적으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이요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실행력을 얘기하는 거는 집권당이잖아요. 네. 야당하고는 다르죠. 네. 그런 점에서 실행력을 얘기한 겁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통이전, 여의도 정치 종식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을 꺼냈는데요. 이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유권자와 국민들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으실 텐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의견을 지금 댓글에 달아주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중요해지는데요. 저희 두 가지라고 제가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김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가령 이제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 형식적인 변화가 내용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여의도 정치 제발 좀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했으면 발전했으면 이런 생각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보려 했는데 그때마다 실망이 더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올라가면 그러한 국회 우리나라 정치의 혁신이 정말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바람, 희망 아니시겠어요? 네, 김 단장님. 저는 뭐 어쨌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네.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청산되지는 않지만 네. 형식을 바꾸면 내용도 바뀌는 것처럼 네. 좋은 계기가 되고 여야 합의로 지금 이런 게 잘 안 된 거는 뭐냐면 한쪽 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대체로 민주당이 이걸 쪼개려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옮기고 싶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좀 반대해왔고 그것이 이제 마음이 맞춰졌으니까 더 잘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민주공화국에 맞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법 전반 그리고 이 정당법 이런 것들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게끔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처럼 하려면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네.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결정하고 대통령하고 상의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중앙당과 대통령이 싸웁니다. 그러면 대화와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까지 이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내용을 현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TV조선 정치부의 최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자 세종시를 국회 통째로 완전히 다 이전한다 이런 내용 기자들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세종시 이전 문제일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밤늦게 이제 내일 현안과 관련한 정책 발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현안과 관련한 한동훈 위원장의 직접적인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공지만 있었을 뿐,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현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의료 사태 떠올리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대정원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백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결단 내지는 중재안 같은 걸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한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기자들에게 의대정원 문제는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알렸을 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깜짝 회견을 통해서 한 겁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건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미 대선 공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또 국회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하겠다. 이걸 국가주도로 해야 된다라는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걸 왜 이제 와서 한 위원장이 꺼내는지 모르겠다. 집행 권한이 있으면 그냥 집행을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 국장님. 그런데 과거의 황영 보면은 여야가 국민을 위한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합의를 했다가도 추후에 디테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어긋나가지고 지연되고 나중에는 뭐 없었던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황을 호도하는 경향이 흔히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큰 틀에서 합의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주 그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얘기했던 큰 공약 자체가 되질 않도록 만드는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좋게 얘기하면 뭐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발목 잡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 세종의사당 아마 세종의사당이라는 건 국회가 여기에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2의사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낼 텐데 공약이다. 그런데 공약은
세종의사당이에요. 네. 그렇죠?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세종의사당만 만드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찬성하고 네.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거는 그럼 반대하는 것이냐. 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혹시라도 그 디테일 이른바 상세한 사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공약을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반응 중에 아주 뭐 토시 하나까지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마치 뭐 전체적으로는 뭐 합의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호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의원들이요 작년에 저 법을 네. 그 세종의사당을 그 법 처리를 하면서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세종의사당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닙니까? 네. 세종분원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본원이 여의도에 있고 네. 분원이 세종에 생긴다. 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아까 그 세종의사당 만드는 거, 대통령 제2집무실 만드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거 맞습니다. 네. 당시 그럼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에 어떤 건가? 똑같았어요. 네. 그 당시에 공주 부여의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네. 이 법안 통과에 상당히 앞장섰고 왜 자기 지역구하고 지역구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현장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같이 가갖고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세종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 후보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세종 분원이 아닙니다. 네. 국회를 통으로 옮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요. 네. 이제 세종시와 공주시, 대전 이렇게 합쳐져 갖고요. 이른바 정치 행정의 어떤 이 충청권 메가시티도 이제 가능해지는 네. 그런 이제 새로운 그 돌파구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도 부울경 가고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했잖아요. 네. 또 서울은 서울대로 뭐 메가시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권에도 그런 이제 세종, 공주, 대전에 있는 그 메가시티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그런데 신 의원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지금 세종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 뭐 대전 포함해서 충청권 유권자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초미의 관심을 여기에 두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얼마 걸리는 게 없고요. 네. 이미 그 세종시의 부지가 돼갖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2대 국회 임기 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예정으로 봉사를 빨리 하면 2028년 늦어도 2030년에는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23대 국회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공기를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 네. 그래갖고 그때 세종의사당이 오픈할 때 다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네. 저희들이 지금 뭐 분원이네 전체로 옮기네 이게 오해가 있어요. 네. 2004년도에 이 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이제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이런 부분들을 옮기자 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개헌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헌재에서 이걸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 세종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를 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을 따로 움직이고 그 국회를 분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를 국회를 다 옮기려면 개헌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개헌 이슈로 던지는 겁니다. 이슈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히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던지는 부분들을 보면 좀 급했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요. 국회 이전은요. 개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제 관습원법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가 아니고 대통령실과 뭐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헌재에서 당시에 이제 결정을 낸 거니까 이게 국회 통이전 사항은 개헌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신통방통에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본방송의 후미 부분 혹은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용 뭐 국회를 통으로 옮긴다 또는 뭐 행정수도를 이전을 한다 할 때 이런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의견이 분분하고 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의견이 소란스러웠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또 재현되어서 지금 오늘 내놓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통으로 세종시 이전
이것이 또 지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정확하게 팩트를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 끝으로 세종시 국회 통으로 이전 문제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15일 앞둔 어제 우리가 흔히 선거의 여왕 이렇게 부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제 대구 달성 사저에서 만난 모습으로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두 분이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약 30분간 진행이 됐다고 해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유영아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대통령님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선거 유세를 다니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아마 그 현장에서 배석을 했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는 이야기는 그 오간 이야기를 매우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다시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뭐 비슷한 톤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전달된 내용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따끔한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대통령한테 대들지 마라. 국민들 눈에 싸우는 것처럼 비치면 절대 선거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부드럽게 했을 가능성. 그리고 배석자들은 그건 역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단합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 기자, 실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실제도 면담이 한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다소 화기애애하게 일단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네. 공개된 사진 등을 통해서도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긴 했었는데요. 네. 이 전원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최근 불거진 윤한 갈등 문제를 무거운 이슈로 언급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를 잘해서 선거를 이겨야지 국민에게 자꾸 당정이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좋지 않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 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의 손을 더 들어준 셈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이해하고 더 돕는 게 좋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TK 민생 토론회에 왔을 때 내용이 좋은 게 많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한 위원장은 주로 경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한 여권 관계자는요, 최근에 이 도태우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사람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취소되는 등 TK 민심 자체가 다소 돌아서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만큼 이 잡음을 좀 더 지양해달라는 취지의 말이 오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권의 중심은 대통령이지 않느냐. 그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뭐 수평적 관계 뭐 이런 압박에 굴복해서 그걸 대통령을 흔드는 모양새가 국민들 눈에 비치면은 결과가 절대 좋을 일이 없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따끔하게 했을 가능성
있다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대구 방문 때 뵙기로 했다가 무산이 돼서 다시 일정을 잡은 거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선거를 이제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의 출렁이는 민심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은 TK 61에서 49, PK 부울경 48에서 43 양쪽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무려 12%포인트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신 의원님 네. 왜 이러는 겁니까? TK 지역.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공천 파동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대구 경북의 지역 신문이 이제 매일 신문에 최근에 논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예. 이 한국의 보수와 저쪽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네. 진보 좌파 그 정치 세력의 경우에는 자기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무슨 흠결과 하자가 좀 발견되다 할지라도 네. 참 감싸서 어떻게든지 그걸 또 개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네. 이런 게 있는데 보수 우파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없다. 그런 문화가 그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약하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장해찬 후보, 도태우 후보 공천 인증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수 우파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거 아니냐. 네. 앞으로 그렇다면 과연 누가 네. 어려운 시기에 엄혹한 시기에 보수 우파의 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겠느냐. 네. 뭐 이런 논조가 있는데 상당 부분 또 그런 게 이제 대구 경북 그 지역의 정서를 지역 신문이라는 게 아무래도 네. 그 지역 그 유권자들의 정서를 또 반영하는 논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어제 간 거는 그 동요하는 TK 민심을 일단 진정시키고 네. 지금 도태우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변호사도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봉합시키고 다시 좀 호전시키는 네.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김 단장님. 지금 이제 신 의원께서는 특히 이제 보수 여당 쪽에서 봤을 때 지금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공천까지 받았는데 20대 때 했던 강경 발언 이게 이제 발목이 잡혀서 공천이 취소되는 상황을 보면 누가 헌신을 하려 하며 앞장서서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전투력을 발휘하려 하겠느냐. 이제 이러한 것이 민심에도 반영이 되고 TK 지역에서의 12%포인트 하락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것이 플러스 100% 효과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겁니까? 일단 선거에서 어쨌든 초박빙의 선거가 진행되는 곳이 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만 보면 19곳이었고요. 네. 대선 대통령 선거를 보면 92개나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상식적으로 뭐냐면 중도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행보로 보면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오늘 이제 만약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힘을 업어서 네. 보수 본질의 힘을 업어서 대통령과의 뭔가 대결적인 네. 또는 차별적인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어떤 복심이 있었다면은 행보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이 보도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이 도와줘야 된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는 대선이면 몰라도 지금 총선은 대구 경북은 어차피 국민의힘 당선되는데 나머지 수도권에 있는 그 후보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마 복장이 터질 겁니다. 저런 행보를 하면 전체적인 이 초접전 지역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복장이 터진다, 도움이 안 된다 그랬는데 최 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장해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네. 그 취소한 게 뭐 그 개인에 대한 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고요. 네. 총선 전체의 판세를 보는 입장이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뭐 장해찬 그 후보하고 무슨 뭐 그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썼던 여러 가지의 상황, 또 도태우 후보가 과거에 뭐 이만저만해서 5.18과 관련해서 그 했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수도권 전체 판세 또는 전국적인 판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지키려다가 오히려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저는 그 공천을 취소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지역
대구나 아니면 부산에서는 섭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판세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등록까지 하고 의석 하나를 거의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네. 그 하나를 취소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적어도 몇 석의 의석을 지켰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연히 그 공천 취소가 정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천 취소 플러스 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것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제 좌우에 있는 정치 평론가, 정치 구단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다소 야박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스스로 생각할 때 중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어떻습니까? 이 만나는 모습, 이런 분들 의견하고 같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십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구원 등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불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당사를 천막으로 옮겼다 해서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정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려는 저희들의 마음만은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봐봐. 여기 할머니 많이 계신데 제가 손님 앞에 있으면 손만 다 손만 대주세요. 손만 대주세요. 잠깐 또 건너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거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열렬히 박수를 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출연진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대변해서 그런 의견도 있을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여당 사령탑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4년,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등판해서 당 색깔을 바꾸고 파격적인 인재 영입, 그래서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때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 점일 텐데요, 최 국장님. 그러니까 2004년과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판세 변화 뭐 네. 이런 걸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약간의 파격 같은 것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그 세계에서 별로 보지 못했던 장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부친인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여러 가지 산업화의 업적,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 선거 판세를 뒤집은 거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연관어가 천막 당사가 제일 많아요. 그랬는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 자산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한계는 있겠지만 네. 너무나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작년 12월에서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것 아니냐. 네. 파격이 없었다. 파격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뭐 눈길을 끄는 대목도 그다지 없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저는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정치 종식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선거 2주 남았습니다. 네. 2주 동안에도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파격적인 공약이나 파격적인 언행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국민의힘이 그 치고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요, 아까 그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TK 민심을 달래는 그런 뭐도 있다 했는데, 그게 무슨 중도 무당층
그 표를 얻는데 뭐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겠느냐, 그건 굉장히 일면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을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유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는 굉장히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의 심볼인 김종인 그분을 끌어들이고 네.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 뭐 당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어쩌고 그래서 이 중간지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그 돌진을 해갔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152석 네. 단독 과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의대 정원 문제를 먼저 꺼내고 뭐 하는 거는요. 네. 본인의 그런 경험담에서 나온 거, 네. 그 승리의 경험을 한동훈 위원장과 그 노하우 공유 차원에 그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제 만남 하나가 무슨 티켓미즘 달래는 거에 국한돼 있고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굉장히 단면적인 시각입니다. 네. 자, 서영주 소장님. 네.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그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도 있고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 묘소에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도 있는가 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살아계시고 이런데 그래서 양당의 그 선거 사령탑들이 다 전직 대통령 자기 쪽에 있는 이제 찾아가서 이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와요. 네. 이제 이것이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양쪽 다 뭐 민주든 국민의힘이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일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유권자들은 그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찾아가서 네. 예우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 이게 그냥 통상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네. 뭐 특별한 어떤 느낌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전직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이럴 때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하겠죠. 근데 저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굳이 뭐 거기를 기대서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은 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급하고 본인의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소 소장님, 네. 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는 친문과 친명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시절이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면적 조율 과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 과정이 있었을 때 그때 보면은 1월 초에 만났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네. 그때 이제 피습 이 테러 사건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났는데 네. 그때는 친문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특별히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당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건 나왔어요. 이제 풍문이죠. 아, 그거는 꼭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가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두 사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네. 공천이 안 됐으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걸 네. 보면 우리 그 현상이 풍문이었구나. 하지만 그 두 분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공천이 안 됐어요.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 뜻한 바가 안 이루어졌으면 불쾌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아무 메시지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부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방 차원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 화합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돌아와서 네. 양쪽의 대통령 만나는 걸 물어봤으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본인 스스로의 한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고선 이번 선거가 쉽지 않다. 근데 결국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유승민이냐 박근혜냐 선택을 했을 땐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혜를 구하겠다라는 측면이고 오늘 발표 자체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30분의 만남 속에서 나온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지혜들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네. 다만 취재를 해보면요 조금 기류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건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아도 스스로 선거를 치를 수 있어서 안 만난다기보다는 네. 못 만난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일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에 출마한 배재정 후보 그 유세를 가겠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뭐 이제 취소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청와대 출신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공천 파동 당시에 분명히 이제 친문 인사들이 대거 공천 탈락한 과정 속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기가 영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하는 선거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본인이 있는 그 양산의 사상에 출마한 배재정 후보 도와주는 간접적 지원 방식. 다만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친명 후보를 지원하러 간다. 뭐 공개적으로 선대위 전체를 지원하러 간다. 이런 모습은 끝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청와대 출신 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이뇨한 선대위원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천일함 폭침 현장인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그 전에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그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권력으로 그것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오늘은 천안함 사건의 14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산 전투 인천 상륙작전 후에 들어오셔서 인천 항에서 일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서 3.1운동을 알렸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방문지는 백령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 귀함을 꼭 전달하고 교육. 네, 여러분 인유한 위원장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버지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유공자였다라는 얘기도 하고 인천항에서 일한 적이 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백년도와 그 인유한 본인과의 이제 관련을 찾아 나가서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그런 대목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그 야권을 향한 강공 그것을 이제 연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이제 인유한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원톱 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힘에 부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시너지 효과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최 국장님. 그렇죠. 근데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은 아닙니다. 이제 네.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난해 10월, 11월에 혁신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장의 이미지와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유한 그 전 혁신위원장이 새로운 인물이었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그 유권자들한테는 이미 평가가 좀 그 1차 이루어진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보다는 그냥 1+1 정도가 2 정도의 그 정도의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앞으로 인유한 그 전 혁신위원장이 네. 14일 동안 또 어떤 그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도움이 되는 거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네. 아무튼 내일부터 3월 28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도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 동네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인유한 한동훈, 인유한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앞으로 보름 동안 혹시 뭐 말실수를 해서 또는 말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또 그것이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뭐 분석과 예측 걱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정치면만 저희가 따로 모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정부를 때리는 계모 아니냐? 의붓답이 아니냐? 이재명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정치 후퇴로 망했다. 이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계모 발언을 한 것은 왜곡된 편견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쉐쉐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 환구시보는 거의 공산당 기관지에 가까운 관영 매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인민일보가 이제 공식적인 공산당 기관지라고 한다면 환구시보는 이제 그 다음 관영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환구시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이재명 결국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 전에 3번 더 와라, 심지어 4월 9일도 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안 좋네요. 이 사진 아마 일부러 이런 사진 쓴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 직전 기일 잡는 건 가혹한 거 아니냐, 이게 4월 9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특혜 없어, 불출석하면은 강제로 구인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한미 동맹은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은 어떤 상대편을 설득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망가뜨려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뜻인데, 한미 동맹이 가스라이팅이다.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국 내부에 있는 여러 세력 중에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사람이 조국 혁신당 비례 6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은 한미동맹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 아들은 15살 때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다, 이런 게 밝혀진 겁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이 사람입니다. 이게 이 장본인인데요. 입후보 하면서 아들이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군대도 갈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다룰 키워드는 연일 논란을 낳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데 역대 선거 중에서는 이 말 한마디로 총선의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사례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의붓아버지 그리고 뭐 계모 이렇게 빗대서 재혼 가정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요. 게다가 이 발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뭔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도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생각들은 부지불식간에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최 기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한 셈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이 더 덧대지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현 네. 정부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어디 무서워서 살겠느냐, 이런 설명과 함께 현 정부를 의붓아버지 같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붓아버지는 뭐 폭력적이고 뭐 권력을 심하게 착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것처럼 풀이가 되어서 더 논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팥쥐 엄마 같다, 팥쥐 엄마, 이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방금 보셨듯이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도 했고요, 여러 번 말을 했었습니다. 현 정권을 의붓 아버지의 비유를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단어로 묘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에도 언론과 여론, 그 당 내에서조차 이런 비유는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계부 계모에 관한 설화는
뭐 우리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논란이 되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신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의붓 아버지 또는 의붓 엄마 얘기를 하는 건 개인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 개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네. 많은 흥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잘못된 언어 관념을 갖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아르헨티나의 비유하고 뭐 한 것들.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이 국제 정세 또 이 한 나라의 국가 경제의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지. 아르헨티나가 한때 세계 5대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망조가 든 게 뭐겠어요? 그 페로니즘이에요. 네. 좌파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의 핵심은 그냥 퍼주기입니다. 퍼주기. 네. 그냥 있는 대로 다 찍어가고 펑펑 주자 이런 건데. 네. 근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좌파 포퓰리즘의 그 퍼주기의 그거는 적자국채 발행이거든요. 네. 근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70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누적액이 600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를 늘려갖고 그게 다 이제 적자국채 발행하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리고 이재명의 기본 뭐 시리즈 있잖아요. 기본소득 뭐 하자. 이번에도 뭐 1인당 25만 원 풀자. 이런 게 다 퍼주기인데 자기가 하려는 게 그건데 그것 때문에 이게 저기 아르헨티나가 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잠깐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한두 자리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 요즘 뭐 이러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아르헨티나 비유를 두고 팩트 체크를 하는 언론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맥락이 닿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난 20일에 이어서 어제 또 아르헨티나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이 정권이 만약에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까지 차지하거나 심지어 과반수를 차지해서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뜯어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망쳐놓으면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 잘 살던 나라.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렸잖아요.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방송 진행하면서 솔직하게 저는 아르헨티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지금 우리 한국의 K-팝 문화 굉장히 열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뉴스가 전달되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두수 단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얘기를 윤석열 정부하고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선진국으로 갔다가 급격하게 중진국으로 떨어진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알고 있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 엄마가 네. 아르헨티나의 식모살이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때 당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남미가 아주 부유했는데 네. 이제 산업화 전환에 실패한 거죠. 그때 당시 네. 이제 2차 대전 그걸 피해 있었기 때문에 농업 국가 위주의 국가가 고도 산업화를 못하면서 생긴 일이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1948년에 등장한 이제 페론 정부인데 이 페론 정부가 굉장히 이제 보조금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대명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이 국격이 선진국에서 준진국으로 추락한 예는 맞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페론 정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를 들려면 오히려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라든지
최근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를 예를 드니까 본인의 정치적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20대, 3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지금 돌아선 원인은 뭐냐면 기본소득이나 기본 이런 이야기가 돈을 받으니까 좋지만 이게 다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이 온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국가가 이게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에서 조금 더 다른 복지로 넘어가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예를 안 들고 다른 나라 예를 드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다가 그래서 꺼내든 아르헨티나 카드가 되레 부메랑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최 국장님, 네. 혹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참모가 좀 저런 얘기를 이제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산이 아닌가 보다 지금 하산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특별히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런 외국의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였을 때 혹시라도 외국에서 보일 반응 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이제 조국혁 신당의 약진 뭐 이런 거와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조국혁 신당의 조국 대표가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임기 단축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어찌 보면 지지층한테 시원시원하다 이런 인상을 받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의식해서 본인도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것이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이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난히 최근 며칠 사이에 약간은 좀 이렇게 진정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그 민주당의 굉장히 호조, 다른 의원들한테는 너무 200석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은 그걸 감추지 못하고 지금 약간은 흥분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유독 기본 시리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의 여권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에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1000만 원씩 초금리 대출을 받게 하자, 탈모 치료제 지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그걸로 동네 장보러 다니면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네. 탈모도 말씀하신 거 너무 좋아요. 혹시 부근이 탈모? 네네.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 그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00~8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불거져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중국을 찝쩍거리지 마라. 그냥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에 대해서도 쉐쉐하고 양안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는 그 뉘앙스로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 응원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이 일색이 돼 있는데, 최 기자, 자연스럽게 중국이 한국 총선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며칠 네. 지나서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이른바 대서특필까지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환구시보 같은 중국 매체들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중교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발언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누리꾼들의 집중 조명도 받으면서
관련해서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또 댓글도 2만여 개가 달리면서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이렇게 추켜 세우는 글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지금 그 우리 관련 당국에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중국 쪽 혹은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우리 SNS에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쉐쉐 발언을 계기로 해서 중국 매체가 이제는 팔 걷어붙이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이 코너입니다. 희자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세종시로 가는 것보다 제주도로 귀향을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제주도 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광화문이라는 분은 국회 이전으로 세금 퍼쓸까 우려된다. 참 저희 시청자들께서 정치권을 보고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시각이 어떤지 저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미사님, 여의도를 완전 주거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의도 주민이신가요? 네. MO님, 좌고 우면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출연자들께서 아주 뜨겁고 열띤 토론 주셨는데요. 다시 들어도 명쾌한 일타일담은 이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의대 2,000명 정원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뭐 흔히 하는 말로는 맞짱을 뜰 어떤 기반을 마련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87년 6.29 선언처럼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그 여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서로 뭐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온 거는 세종 분원이 아닙니다. 네. 국회를 통으로 옮기는 거고 세종시와 공주시, 대전 이렇게 합쳐져 갖고요. 이른바 정치 행정의 어떤 그 충청권 메가시티도 이제 가능해지는 네. 그런 이제 새로운 그 돌파구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오늘의 뉴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국회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공약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시기에 신통방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